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이번 주는 그 조국혁신 인재 영입 그 시기 계속되는 주인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은 5호, 6호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입 발표가 되는 두 분은 이미 보도자료에 나갔습니다만 한 분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문가이신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님이시고 6호는 우리나라 외교안보 전문가이신 전 국립외교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 차례차례 발표를 하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내일도 또 다른 영입 인사 발표회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직 의사신데 여기 하실 당으로 영입하시기 직전에는 강원도 태백에서 직업환경의학 과장으로 일하셨습니다. 직업병, 그러니까 탄광 지역이고 태백 지역이긴 만큼 많은 산재 노동자들을 돌봤던 분이시고 의사로서 사실은 이런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낮은 곳에서 의료 활동을 벌이셨던 그런 분으로 저희가 삼고초려해서 모셨습니다. 원장님 올라오시죠. 예. 어젯밤에 태백에서 왔습니다. 저는 의사 김선민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지역 주민과 산재 노동자를 진료했습니다. 지난 9월에 가서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깊이 정들었습니다. 정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제 삶을 담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이 경력 소개로는 표현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수자로서의 정체성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인간이기 전에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세대의 모든 여성들이 그러했듯이 저도 후나미로 자랐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제 앞을 가로막은 유리천장이 두꺼웠습니다. 또한 저는 의사이기 전에 환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생사를 오가는 병을 앓다가 40이 되기 전엔 대장암을 앓았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저는 기적입니다. 책을 쓰면서 그 기적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제 인생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 기적의 얼굴은 다름 아닌 한국 사회 민주화와 함께 발전해온 사회적 연대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받은 연대의 손길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회적 연대를 제도화하는 것이 제 평생 추구했던 가치입니다. 의사가 되어서 저는 노동자 환자를 보고 싶었고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정책에 투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인권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산업으로 여기느냐 차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과 인권연구 담당관으로 일했습니다. 그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를 위한 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2020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첫 내부 승진, 첫 여성 원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60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로 나섰습니다. 어렵게 이룬 대한민국 곳곳이 2년도 채 안 돼 무너지는 소리를 듣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태백까지 가서 만난 직업병 환자와 병원이 산재 카르텔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치밀하게 설계하고 충분히 대화해도 소기의 목표를 거두기 어려운 의료 정책을 거칠고 무도한 방식으로 밀어붙이며 의사와 환자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시끄럽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부끄럽긴 하지만 태백에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진료한다면 저 하나쯤
잠시 역사를 등지고 돌아 누워 있어도 면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저는 온 정열을 불태웠고 싸웠고 지금은 안온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함께 하지 않을래요?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한 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졌습니다. 그 호기심이 문제였습니다. 알아보기 시작하고 제 걸음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조국혁신당은 보기 드문 정책 정당이었습니다. 강령은 모호한 논평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눈앞의 전투에 이기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경쟁과 능력주의, 시장 만능주의에 지친 한국 사회를 위한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사회권을 보장하여 북유럽 복지국가를 추구한다는 일관된 메시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방 분권화를 통해 격차를 해소하자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백 사택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게 정치지. 그거 나도 하고 싶어. 조국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오늘부터 저는 이 멋진 사람들과 함께 제 평생 쌓아온 경험을 남김없이 쏟아붓겠습니다. 한국 보건의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돈 걱정 없이 병원 찾아 헤매지 않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질 높은 의료를 쉽게 이용하게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노인과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공적 영역에 편입하고 확충하겠습니다. 시장에 맡겨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역과 영역에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보건의료 지방 분권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세밀하게 부응해야 합니다. 의료의 주인은 환자와 국민입니다. 정책 결정부터 진료까지 전 영역에서 환자와 국민이 중심에 서도록 의사결정 체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제가 앞서 걷겠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여러분의 도움과 지지가 절실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빠르고 강한 정당을 추구합니다. 매일 눈으로 멀리 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기 위해 과감하게 발을 옮기겠습니다. 사회권 보장, 격차 해소,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대안을 향해 확실하게 싸우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척박한 인구 소멸 지역 공공병원에서 분투하고 있는 태백병원 의료진 여러분, 제가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잔소리할 때마다 싫다 않고 수줍게 공감해 주신 지역 주민과 환자 여러분, 멀리서 온 의사라고 좋은 고기 얹어주시던 황지시장 실비식당 사장님, 예쁜 이불과 커튼 만들어주신 이불집 사장님, 긴 가운 소매 접어 고쳐주신 장성시장 옷 수선집 여사님, 한국 근대화를 몸 하나로 떠받치다 마침내 그 몸도 마음도 삶도 부서져 내리고 있는 산재 노동자 여러분, 한반도 가장 연기설인 지역에 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뼈를 묻을 것처럼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일찍 떠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변함없는 저희 염원입니다. 확실하게 쟁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여기 서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고, 저도 제가 여기 왜 서 있을까? 아침 내내 궁금합니다. 지난 이틀에 저한테는 인생의 엄청난 드라마였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교육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25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다리를 불살랐습니다. 아직 5년이 남았는데 조기 명퇴를 신청해서 저는 지금 교수가 아닙니다. 물론 신청할 당시는 작년 11월이었고요. 그때는 조국 혁신당이 없었습니다. 왜 다리를 불살랐을까?
방송, 강연, 교육 그런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제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어느 순간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금 스트레스로 턱관절이 이상합니다. 잘 씹지를 못합니다. 자다가 오한이 나서 잠을 깨기도 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이 너무 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고 오히려 그 전쟁과 안보 위기를 줄이지 않고 조장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불과 2년 만에 제가 여러 곳에서 끊임없이 외쳤지만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해보고 싶다. 현장에 가서 일하고 싶다. 직접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조국 대표께서 저한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많이 뵌 적도 있고 또 인연도 있지만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창당 과정과 또 대표님의 개인적인 일들을 영상과 기사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창당부터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뛰는 걸 느낍니다. 5호 영입 인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만에 뛰는 가슴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강연하면서 정치적 냉소주의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속에는 냉소가 가득했었습니다. 그 불살랐던 이유가 운명처럼 오늘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항공모함이 아니라 쾌속정, 쾌속정이면서 구원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격할 때는 구축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신념을 갖고 조국 혁신당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목표는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리고 있는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 외교적으로는 진영 편향의 이념 외교입니다.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인데 훼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 것을 절감하고 그렇게 강연하고 있습니다. 분단 구조에서 식민지를 겪고 전쟁을 겪은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에서 이 정도의 찬란한 민주주의를 이룬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는 그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국제정치에서도 외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적과 아군으로만 나누고 적을 섬멸해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다. 자유를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인권을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자유와 민주주의의 인권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의 민주주의가 우리 수준이 아니라고 해서 외교를 멈추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전쟁을 하는 것이지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 위기가 상승하면 줄여야 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하고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가치 수준과 다르다고 해서 외교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우리를 스스로 외교 무대에서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 관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왜 한반도의 위기를 조장시킵니까? 바로 사적 권력을 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에는 경제 포퓰리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센척해야 하고 전쟁 불사론을 얘기하고 심지어 선제 공격론을 얘기하는 것은 안보 포퓰리즘입니다. 전쟁이 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 가지 시대적 과제를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 평화체제의 복원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용구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입니다.
30년 전부터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밥 먹듯이 얘기합니다. 평화를 원하는데 왜 전쟁을 준비합니까?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해야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를 준비한다는 독재자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복원해야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민지 잔재를 극복하겠습니다. 왜 뜬금없이 식민지 잔재냐? 3월 1일 날 보셨죠? 이토 후르부미가 여당 의원에 의해서 존경을 받고 성공한 사례로 독립운동가들이 싸워온 것이 보람도 없이 대통령은 우리가 국제정세를 잘못 알아서 우리 때문에 우리 탓에 식민지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판입니다. 한국의 극우가 뉴라이트가 일본의 극우에게 러브레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보수에게 러브레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맞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중 전략 대결이 향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중요합니다. 생존도 급하고 국익 확보도 급한데 이념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한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 때 친남방 신북방 정책을 제가 기한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대륙국가이자 동시에 해양국가이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을 연결시키는 신북방과 신남방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폐기하고 만든 것이 뭡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인도태평양에 대륙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하고 일본과 미국과 동맹을 통해서 대륙에서 우리가 전위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역량으로 중국도 품고 미국도 품고 또는 연결시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의 좌우명을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30년 이상 제가 가진 좌우명이 있습니다. 정치의 꽃은 복지이고 외교의 꽃은 평화다. 정치의 꽃이 왜 복지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정치를 빼면 인간은 동물입니다. 동물의 법칙은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치를 넣으면 뒤집어져야 합니다. 강자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정치가 진짜 정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그 정신이 구현된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꽃은 복지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바로 약자가 돌봄을 받는 것인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교의 것은 평화입니다. 전쟁은 흑백론이지만 제가 외교부에서 들은 가장 좋은 말이 외교는 51대 49의 예술이다. 이길 때는 51을 가져와야 그 다음에도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질 때도 49를 확보해야 합니다. 색깔로 치면 회색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조국 혁신당과 함께 그리고 자랑스러운 동지들과 함께 최선에 다하고 나머지 인생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정치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과 연대의 방식을 두고 이제 해로운 조합이라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먼저 답드리고 두 번째 거 답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재 영입의 기본 방향은 조국혁신당의 그 가치와 비전과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다. 한 축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그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이고 다른 한 축은 그 후에 종식 후에 민생과 복지를 강화하는 선진복지국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과제에 부합되는 인물이 예를 들어서 요 앞에 계신 신장직 대변인 이런 분들을 모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어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조국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관련해서 각 분야 정책 전문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내일 또 두 분이 있는데 내일 모실 분을 약간만 예고하자면 어제나 오늘 모셨던 분보다는 좀 더 화력이 강한 분이 아마 내일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대해 주셔도 좋고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두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그런 말씀했다는 걸 보도를 통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방문한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한동훈 조합만큼 더 해로운 조합이 어디 있는지 반문하고 싶고요. 그러한 이재명 조국 조합에 대한 비난 전에 두 가지를 요청하고 싶은데, 본인 휴대전화 번호 빨리 공개하고, 둘째, 손준성 검사에게 보냈던 사진 60장의 내용, 삭제했던 그 사진 60장의 내용이 고발사주의 그 고발장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공개해 주길 바란다. 요 점을 물어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